안녕하세요. 열마담 북살롱을 맡은 김열매입니다. 이 코너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의 저자들을 제가 직접 모시고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이 책이에요. 앞으로 10년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 7가지. 이 책을 쓰신 임동민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친한 친구 사이인데 친해서 부른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책에 좋아하는 책의 작가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동민 작가님이라고 동민님 작가님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작가님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경제 분석을 하고 있는 임동민이라고 하고요. 2006년부터 애널리스트가 돼서 한 15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한 10년 정도는 이코노미스트를 했고 그렇게 애널리스트이자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는 임동민입니다. 네. 어쩌다가 애널리스트가 되셨어요? 제 책에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네. 서문에 쓰여져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그래서 경제학과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 진로로 경제에 관련된 글 쓰는 직업을 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한 진로는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공부를 계속하는 거, 그다음에 그 경제부 기자가 되는 거. 두 가지였는데 공부를 계속하는 거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경제부 기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언론고시를 보는 중에 또 그 경제의 글쓰기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해서 언론고시는 떨어지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합격해서 리서치센터 합격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죠. 네. 네. 이코노미스트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코노미스트 무슨 일 하시는 거죠? 경제 분석과 그다음에 전체 금융 시장을 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뭐 그 자산이나 증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를 보실 때는 열매님처럼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를 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매매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전체를 뭐 주식시장 전체, 그다음에 채권시장 전체, 뭐 외환시장 전체 이런 것들을 조망하는 이제 그 리서치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스트래티지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고 저처럼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자산시장이나 그다음에 전체 자산시장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보통 기업부터 산업을 보기 때문에 바텀업, 바닥부터 훑어보는 작업을 한다면 동민 작가님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거시경제, 그래서 큰 그림부터 탑다운으로 세상을 보는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민님 책은 저희 같은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제목부터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잖아요. 너무 거대해요. 네, 이 책은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되셨어요? 이 책을 쓴 시기는 작년 그 겨울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 때쯤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왜 썼냐면은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 그래서 생각이 없었는데 쓰자고 같이 해서. 그런데 네. 그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작년 요때쯤에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할 때 코로나19 상황들 속에서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반기 또는 이제 중장기 경제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넥스트 노멀이었고 그 리포트를 출판사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 담긴 내용들은 좀 책으로 대중서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한테 이제 가을쯤에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겨울부터 쓰기 시작해서 올해 봄에 나왔죠. 동민님 평소에 쓰시는 보고서들은 저도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넥스트 노멀 전에 뉴 노멀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뉴 노멀은 뭐고 넥스트 노멀은 뭐고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 빼고. 맞아 어려운 얘기 빼고요. 제 쉬운 얘기로. 경험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었던 시기는 2009년이었어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그 핌코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운용사가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의 모습은 새로운 노멀 상태가 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노멀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현상들이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될 것이다. 라는 주요 메시지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2009년부터 한 이제 2019년까지 계속 흘러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뉴 노멀 기간 동안에 새로운 그 정상 상태에서 저는 이제 경제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반복되는 경제 위기 분석이었어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2012년 유럽 재정위기, 그다음에 2013년, 뭐 2015년 신흥국 취약성 위기, 2016년 중국의 그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그다음에 2016년에 브렉시트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잠깐 그 경제가 리바운딩을 했다가 2018년부터 또 다시 미중 무역 분쟁. 이런 현상들이 이제 뉴 노멀 상황들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 노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전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넥스트 노멀이라는 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나온 다음에 되게 그 용어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게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뉴 노멀에서 다시 한번 그 노멀이 넥스트의 노멀 단계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뉴 노멀은 2009년, 그다음에 넥스트 노멀은 2020년에 나온 근데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내고 나서 풀었다가 약간만 조이려고 하면 어딘가에 위기가 온다고 하고 어디 돌아가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기의 일상화 약간 네.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뉴 노멀이라고 하면서 자꾸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신뢰하는 동민 작가님까지도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니까 대체 그럼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이상해진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이상한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뉴 노멀인데 이게 되게 뉴 노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질서 있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누리엘 루비니 교수 아시죠? 네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다고 하는 경제학자였는데 그분이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뉴 앱노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들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맞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비정상이 새로운 현상이 된 거다라고 하면서 뉴 앱노멀이라는 용어를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느껴요. 그러니까 뉴 노멀의 그런 현상은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 굉장히 좀 혼란하죠. 네. 그래서 넥스트 노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롭게 안정된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혼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넥스트 앱노멀?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뉴노멀 시대에 오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이게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면서 괜찮아 이러고 왔는데 더 큰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에 배웠던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교과서에 나왔던 일들이 2009년 이후 뉴노멀 시대에 하나도 통하지 않는 느낌이 됐고 이제는 더 심해지는 건가? 그래서 저같이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7가지 변화를 꼽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구조적 장기 침체. 음. 시작은 이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구조적 장기 침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 분석을 뭐 나름대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크게 느낀 그 경제의 흐름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신입사원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죠? 한 네. 5년 정도 막 일할 때는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해요. 닥치는 대로 막 그쵸. 일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그거를 꾸준히 파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경제에 대한 어떤 감이 좀 오는 시기가 한 2013년, 2014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었고, 그게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한 2014년부터 한 최근 5년간 느낀 거는 뭐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그 IT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쓰는 편도 아닌데 별로 안 친하잖아요. 저 안 친해요. 그 카톡도 2015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조차. 그리고 제가 이제 증권시장을 보잖아요. 네. 경제를 보면서 증권시장을 보는데 페이스북,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테크 기업들이 그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네. 계속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나도 그런 서비스를 더 많이 침투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저항하고 있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자 결제를 한다라든지 뭐 페이스북에 중독이 되어 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가치가 이렇게 증폭되는 것들은 저는 보게 되는 거고, 증권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두 가지 큰 흐름이었어요. 하나는 구조적 장기 침체는 굉장히 어렵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흐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가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현상들이 이제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동이나 이런 그 대면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졌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또 동시에 그 디지털 관련된 비즈니스, 뭐 비대면 활동, 언택트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부상되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가치가 굉장히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느꼈었던 구조적 장기 침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더 빨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매크로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7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그 생각을 구분을 해본 거예요. 네. 네네. 그러면서 제로금리 시대, 장기 침체는 제로금리를 필수로 수반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과거 같은 성장이나 금리를 좀 더 받는 고금리? 이제는 한 2%대만 가도 고금리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시대는 넥스트 노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것들을 아주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 구도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구조적 장기 침체와 제로금리의 시대라는 거거든요. 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힘들어져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업은 뭐 그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게는 내가 번 것 이상의 어떤 소비를 하려면 또 차입을 해야 되는데, 소비를 그때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기업이나 가게가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나 소비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파지티브한 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경제는 회복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는 변동을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반영해서 계속 그 낮은 상태에 머무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 제로금리의 시대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네.
그러면서 사실 저랑 동민님이랑 원래도 알게 된 지, 여의도에서 알게 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 우리가 더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맞아요. 네. 네. 제가 비트코인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2017년이었고요. 네. 비트코인 얘기를 어디 가서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기 교보증권에 가봐라. 그래서 누구 하면 거기 나도 원래 아는 친구인데? 라고 해서 알게 된 게 이제 동민님이 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서도 굉장히 열심히 쓰셨죠. 그때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떠들썩하게 우리가 돌려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도 블록체인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암호자산 네. 얘기도 있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제 7가지 트렌드 중에서 거의 마지막 7번째 해당되는 부분인데 구조적 장기 침체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뭐 융합체라고 볼 수 있겠죠.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양상들이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인터넷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결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그 부분들에서 이제 사용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것은 구조적 장기 침체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떤 새로운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고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은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동민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네. 저도 블록체인과 암호화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이제 여의도의 많은 보수적인 네. 그 선배님들께서 네. 가끔 지나가다가 부르셔가지고 네. 진심으로 걱정돼서 맞아요. 얘기해주겠다. 네. 저는 심지어 저한테 걱정하시면서 되게 손에 붙잡고 말씀하셨던 분이 생각나는 게 닷컴 버블 때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들어봤냐? 원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런 각종 것들이 무언가가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서 날뛴다. 그런데 명망 있는 애널리스트가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 이런 보고서 써서 이 새로운 자산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다 나중에 이거 망하면 어떡할래? 걱정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동민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나중에 안 창피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서 현상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시에 그 최선을 다해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그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는 것은 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잘 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렇죠. 그 21세기고 21세기 중에서 이제 20년이 흐른 거죠. 90년대부터 21세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에 대한 그 전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변화들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나타나는 시기라고 봐요. 21세기.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맞닥뜨리지 못했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바뀌는 시기에서 관점을 새롭게 보는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편이죠. 네. 그래요. 저도 동민 작가님 정말 좋아하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블록체인 뜨고 암호 자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할 때 이런 거대한 책보다는 암호화폐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 법 이렇게 쓰는 게 책은 훨씬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진정성을 담아서 이 큰 변화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가장 좋아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몇 장 안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기술이 나타났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 거기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 네. 저는 이 나름대로 이 책의 구성이 그 오래된 것부터 본 거예요. 구조적 장기 침체, 그다음에 뭐 글로벌 뉴딜 정책, 그다음에 밸류 체인의 변화, 탈세계화된 흐름들,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저 MZ 세대와 금융의 미래,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어떤 나타날 변화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오랜 기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오랜 어떤 흐름들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네, 제가 그 깊이 있는 마음을 모르고 제가 중간에 확 건너뛰었는데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보면, 네, 글로벌 뉴딜과 통화 정책 여기서 제가 또 흥미로운 부분을 봤어요. 그 MMT,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라고 하죠. 제가 발음이 나쁜데 현대 통화 화폐 이론, 현대 화폐 이론, MMT의 부상과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디지털 화폐. 요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평소에 동민 작가님께서는 MMT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에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구조적 장기 침체에서 넘어가게 돼 보면은 지금의 어떤 그 경제 정책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나면서 거의 결론이 났어요.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시기,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렇게 그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침체 압력이 왔었을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보건을 강화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 정부가 일자리를 주고 또 소득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존의 주류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재정 건전을 지키면서 균형 재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자는 입장과 아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화폐를 찍어서 재정 적자를 감당해서 조금 더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게 이제 MMT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 사업과 그다음에 발행하는 화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쓰자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도 높게, 그다음에 조금 더 전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MMT, 뭐 CBDC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큰 흐름은 그렇다. 그러니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강하게 전면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런 흐름들로 나타나는 게 이제 지금의 거시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중간 단계에서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구조적 장기 침체 상황에서 제로 금리는 길게 갈 것이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든 재정 정책을 통해서든 이렇게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방향이다. 이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 뉴딜 정책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글로벌 뉴딜 정책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미국도 그 큰 정부가 뉴딜 정책으로 아주 강력하게 회귀한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저는 되게 재미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있었거든요. 이런 그 큰 매크로 흐름들과 그다음에 특히 정부 주도로 하는 그 사업들이 적어도 앞으로 한 4년, 8년, 10년간은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탈세계화, 새로운 밸류 체인. 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요인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테슬라가 미래지향적 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시장 가치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 그 8월 달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개최를 하면서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메시지가 저는 탈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이라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냐라는 걸 보니까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전기차를 싸게 만들려면은 지금에 봤었을 때는 그 배터리 기술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배터리를 더 그 비용을 낮추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배터리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려면은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생산해서.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미국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서 팔고, 그다음에 중국 지역에서 생산해서 팔고, 유럽 지역에서 생산해서 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거시적인 흐름들 속에서 이제 생산 라인을 갖추고 그다음에 소비 시장을 갖추고 거기에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고 또 지속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밸류 체인의 변화냐면은 예전에는 싸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 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지역에다가 수출을 해 가지고 파는 어떤 그런 모델이 주류를 이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밸류 체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파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싼 지역에서 만들어서 비싼 지역에 갖다 파는 걸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값싼 가격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살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반드시 값싼 것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지만 반면에는 앞으로 이런 게 더 강화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후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용 창출, 이런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열매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의 문제라는 것들이 이제 밸류 체인에서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세계화에 대한 반세계화 움직임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화된 지난 한 30년간의 전 세계 경제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이 어딘 줄 아세요? 세계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이요. 뭔가 선진국의 그 생산자들?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맞았어. 지난 30년간의 어떤 네. 그 전 세계적인 그 소득의 변화를 보게 되니까 세계화된 그 과정들 속에서 실질 소득이 정체됐거나 심지어는 감소한 경우가 선진국의 그 중산층 계층, 주로 이제 노동 계층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수혜를 본 계층은 어딜까요? 돈 많은 사람? 맞아요. 또 정확하게. 그래서 전 세계 1%의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 중간 정도의 그 상위 퍼포먼스를 낸 계층이 신흥 국가들의 중산층 계층인 거예요. 야, 싸게 만드니까 그쪽에서 투자가 있고 고용이 많이 창출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 일본의 중산층들이 뿔이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상으로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 이제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리쇼어링이라는 현상들이 반세계화 흐름들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 제조기업을 본국으로 송환시키자라는 그런 큰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판매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근데 경제적인 위험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또 바뀌게 된 게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그 가장 선진국에서 딸렸던 물품이 뭔지 아세요? 케찹 그 뉴스에서 봤었는데 그거 아닌가? 그것도 있을 건데 마스크예요, 마스크. 아, 그쵸. 마스크. 맞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제품이 틀렸다 이번엔. 마스크라는 제품은 저부가가치 산업 네.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생산 라인을 안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왔는데 가장 필요한 마스크가 딸리게 된 거죠. 그쵸? 그다음에 뭐 휴지라든지 생필품 같은 것들이 딸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뭐 중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었던 사재기 현상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작년에 그쵸.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이걸 보면서 더 느낀 거죠. 아, 이게 그 생산 라인은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필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흐름들이 생기면서 이전의 경제성의 논리에서 이렇게 싸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세계화된 모델에서 반세계화에서 탈세계화된 움직임 그리고 그 탈세계화된 움직임에서는 밸류체인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라는 논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리쇼어링 얘기는 몇 년째 했고 트럼프 당선 때 공약이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고용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뉴스로 무슨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이런 발표는 많이 봤는데 제가 드는 한 가지 의문은 공장을 다시 짓는다고 미국의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시 공장에 돌아와서 일을 할까? 그리고 이제는 기계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탈세계화를 해서 자기 나라에 공장 지어도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계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은 있고 분명히 이제 뭐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자본 집약적 투자가 그쪽에 있어야만 선진국에 그렇죠. 있어야만 이제 거기에서 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용이 나타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그 발생된 부를 가지고 뭐 재분배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흐름들은 실질적으로 고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용 유발하는 효과는 낮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전략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밸류체인이라는 그런 필요적 요인들이 더 붙게 될 경우에는 이 요인들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ESG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사실 기후변화와 ESG에 관심을 가진다고 투자 기회가 진짜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도 반면에 ESG 관련해서 채권 발행도 늘어나고 관련된 투자 상품도 늘어나고 뭔가 얘기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잠깐 이러다 말까요? 아니면 좀 큰 트렌드의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큰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ESG라는 것들의 기후변화와 ESG 되게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비재무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창출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ESG에는 그 기업에 관련된 뭐 고객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경영자도 포함이 될 것이고 주주도 포함이 될 것이고 채권자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근로자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다음에 사람이 아니더라도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요인들을 다 같이 감안해서 뭐 경영 활동을 하고 투자 활동을 하자 이게 이제 ESG의 요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그런 요인들보다도 좀 경제적인 부를 좀 빨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재무적 성과로 창출되는데 집중하는 것들이 유효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자체도 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구조적 장기 침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않으면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사업에 대한 뭐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어떤 대우를 하면서
그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겠느냐? 또는 탄소 배출 계속 많이 해서 전 세계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이윤만 얻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뭐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주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채권자라든지 주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주의라는 지배구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 가치를 다 같이 고려해서 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해관계자주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악한 지배구조, 그러니까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보여줬었을 때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혼란이 생기죠. 뭐냐면 그래서 뭐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하는 산업만 사야 돼. 그런 기업에만 투자해야 돼. 착한 기업에만 투자해야 돼. 돈을 못 벌어도 괜찮을까?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ESG 투자하면은 약간의 선입견이랄까요? 환경을 좋게 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투자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초보가 ESG를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저는 예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은 지금 성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요즘도 있는데,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다한 어떤 섬유를 쓰지 않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섬유를 쓰지 않고 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천연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제품을 꾸준히 쓸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그 제품은 결코 싸지 않거든요. 네. 결코 싸지 않은데 그 기후 위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고객 자체가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파타고니아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데 비상장 회사인데 만약에 그 파타고니아의 비상장 회사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한다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배당을 받고 있을 텐데 배당도 꾸준히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테고요.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파타고니아와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공개된 회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산이나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사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참 희한한 시국인 것 같아요. 어디선가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구조적 장기 침체고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난린데 그러면 오히려 더 효율을 추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직관적으로 드는데 어디선가는 그래도 환경이 우선이니까 비용이 올라가도 환경을 챙겨야 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아직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 근데 의외로 금융시장이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맞아요. 그 프레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돈이 제일 빨리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어쩌면 돈이 움직여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뉴스에서 봤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월스트리트의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나 뱅커들이 파타고니아 옷을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네네. 환경하고 월스트리트 돈 이게 그렇게 딱 매칭이 안 되는데 이미 이런 월가는 점령을 했다. 네. 그럼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나쁘게 보면 마케팅 아닌가?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혼재돼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공장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그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아마 미국의 실리콘밸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창업자들도 많고 그쵸? 성공한 창업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회사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연봉 수준도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MZ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파타고니아 옷을 더 좋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테슬라의 차량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람보르기니나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네. 이게 또 교육을 또 계속 받다 보면 또 그래야 되나 보다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코로나 이후에 약간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교육도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좀 더 빈번하게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ESG 관련된 요인들은 사실은 이제 열매님도 관심 되게 많으셨죠. 네. ESG에 워낙 관심 많으셨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부터 기후변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그 소녀가 이제 시위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유엔의 연차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그레타 툰베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기후 변화가 실제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 느낀 게 거의 매 계절마다 지금 이상 기후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저희한테 맞닥뜨린 현실이 되다 보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네. 동민님은 그럼 이런 이 7가지 변화 이런 거를 정리를 하시는 걸 보면 사실 7가지만 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계속 보실 텐데, 네. 주로 뭐 평소에 어떻게 보세요? 이 새로운 뉴스들 보면은 아 이건 되게 중요해 아니야 뭐 이런 거 판단을 어떻게 하시죠? 어릴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아니면 영상을 많이 보시나요? 왜냐면 디지털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페이스북을 가입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하다가 제가 알기로 최근에 가입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변화는 또 되게 큰 맥락들은 잘 찾아다니고 있길래 아니 뭐 어디서 이걸 찾아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사실 되게 너무 부족한데 장점은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호기심.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호기심 있게 바라봐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 깊이 고민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따라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호기심이 그게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는 성실함. 그래서 금융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그 성실함을 갖고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한테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돈의 변화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경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뭐 뉴스도 좋고 뭐 보고서도 좋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랑 대화도 좋고 책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꾸준히 한 거죠. 15년 동안. 근데 진짜 너무 교과서적인 모범생 답이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호기심과 그다음에 호기심과 성실함. 네, 그 2가지로 세상의 변화를 계속 찾아다닌다. 저는 창조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열매님께서 보시기에 이 중요한 트렌드들을 놓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이유는 2개 같아요. 호기심과 성실함.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7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더 신경 쓰고 살아야 할까? 저는 이제 2가지 키워드를 제가 뽑았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노동의 가치로 뭔가 우리가 부를 창출하거나 기회를 찾아내기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투자는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기회가 있느냐? 디지털 전환에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제는 기술과 친숙하지 않아서 나는 멀어져야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먹거리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에 불문하고 투자와 디지털 전환 이 2가지를 열심히 파헤치면 세상의 변화도 계속 캐치하고 돈도 벌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마음에 드세요? 네. 키워드?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결론에다가 투자를 하자라고 쓴 거. 네. 그래서 투자를
결론을 좀 숨겨놔야 궁금하게 해야지.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네. 7가지 변화를 바라보면서 지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책을 썼고요. 그래서 제 이제 결론에다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써놨으니까 한번 좀 근데 뭐 별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저는 그게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뭐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부자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더리움으로 대박 났다고 여의도에 아니, 소문이 파다 있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제가 한 15년 동안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투자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오래 할수록 쌓이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변화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소득 가지고는 내가 그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결론을 썼고 그리고 폭발적인 뭐랄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폭발적인 가치 창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지금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상황을 알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뭘 해야 될까라는 비트코인 사야죠. 30년 안 전에 안 나왔구나.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저 집을 살 수도 있고. 근데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그런 주식을 사지 않을까요? 포레스트 검프인가요? 그 영화에 네네네. 우편함에 있는 주주 뭐 오잖아요. 아 그래요? 애플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에 편지가 와서 열어보니까 $2인가에 애플 주식. 진짜요? 네, 그 영화에 나와요. 그렇구나.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한 1990년대쯤 나오지 네, 않나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거 보고 샀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2, 30년이 지났었을 때 지금의 팬과 같은 주식을 굉장히 위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기업을 지금 사면 좋잖아요. 네. 그런 후보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디지털 기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이 거대한 변화 7가지를 사실 처음에 뽑은 거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열마담 북살롱을 꼭 반드시 경영, 경제, 투자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책을 통해서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저는 이 코너를 시작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 금융과 경제에 관련된 이 책을 골랐던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큰 물결이 바뀔 때 내가 이 물결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역으로 용 쓰면서 가느냐 요거는 어느 방향을 가는지는 알고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역으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죠. 모두 한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투자를 하든 일자리를 구하든 사업을 하든 이 큰 방향을 알면서 내 좌표가 어딘지 찍어가면서 가는 거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참 성실함, 꾸준함. 보통 책을 쓰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전망책 같은 거는 예측책 같은 거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과도한 낙관론이나 아주 우울한 비관론이 책으로는 더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는 편인데 이 책은 좀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네.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빼먹은 뭐 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빼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7가지의 그런 흐름들이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미 거의 정평이 나 있는 그런 7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편견 없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견 없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 책 안에서 보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많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금 더 깊게 보실 거면은 그런 페이퍼들도 좀 가서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면 좋겠다. 자기의 생각을 정립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은 성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가 참 잘 돼 있는 책이고요. 근데 참고로 엄청 재밌진 않아요.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좀 친한 네.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게 책이 어때?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다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표 요약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출처가 다 써 있어서 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네. 이 책을 시작으로 이 원문들도 찾아서 공부를 하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저는 네, 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너무 교과서적인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점이 그 점이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가면서 이 책에 다 해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것도 찾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럼 동민 작가님께서는 책도 평소에 많이 읽으실 텐데 예, 어떤 책 한 권 추천해 주시라고 하면 네, 열매님께서 책 추천 하나 해달라고 하셔서 네. 제가 고민을 하다가 광장과 타워라는 책을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열매님한테 혼났는데 너무 두꺼워서 좋으세요. 네. 이거 혼날만 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만해요, 이만해. 이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예, 배구 자기 좋을. 네. 그런데 이 광장과 타워라는 책을 읽고 긴 흐름을 어렴풋이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책에 아마 인용된 문구가 가장 많은 책이 이 광장과 타워라는 책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얻은 것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솔직히 사놓고 조금 읽다 말았어요. 근데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프리메이슨에서 페이스북까지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 네. 프리메이슨 옛날에 그 뭐 다빈치 코드 영화 같은데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옛날부터 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조직에서 최근에 페이스북 이게 네트워크와 권력의 역사다. 짧게만 좀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니얼 퍼거슨이라는 이 작가와 그다음에 광장과 타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니얼 퍼거슨은 지금 그 현존하는 가장 그 인사이트 있는 금융 경제 사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역사학자인데 금융학자라고도 네. 하더라고요. 그 역사학자면서 근데 역사의 어떤 그 금융이나 경제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굉장히 깊게 보시는 그 경제학자이자 역사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흥미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책은 그 인류의 역사를 네트워크와 위계의 관점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트워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점을 다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미국의 뭐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암호자산 얘기도 있어요. 암호자산 네.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보려면 과거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 읽다가 미래가 오겠다. 그래서 뭐 만약에 다 읽기 힘드시면은 여기 이 책 중에서 내가 흥미로운 부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흥미롭다. 페이스북에 네. 여기 대해서 써져 있거든요.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나는 궁금하다. 인터넷 역사가 다 있어요. 뭐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 부자들에 대해서 읽고 싶다. 그럼 거기에서 좀 읽을 수 있거든요. 찝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소장해 놓고 네. 미래가 올 때까지 네. 중간중간에 하나씩 꺼내서 보는 걸로. 혹시 다음번에 광장과 타워라는 책에 대해서 이 그 열마다 북살롱을 열게 되시면은 네. 제가 이 책을 같이 읽으신 분들 몇 명을 초대해서 제가 한번 아,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네. 동민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광장과 타워에 관련된 콘텐츠가 유튜브에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괜찮은 콘텐츠는 둘째치고 찾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책 시장이 좋은 책인데 덜 알려진 책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이 책을 읽고 제가 그 요약을 다 해놨는데 그 뭔가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 요약본을 찾아봐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열심히 안 읽은 제가 대충 넘겨본 제가 이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와 타워는 말 그대로 이제 광장과 타워가 광장은 네트워크죠. 맞아요. 광장은 네트워크고 타워는 위계 권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돌아온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이 타워와 네트워크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왔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고요. 앞으로도 이거는 많이 고민도 필요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때문에 광장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렇죠. 뭐 네. 이제 지구가 다 광장이 돼버렸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센 정부도 나와요. 음.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근데 제가 뭐 저는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집에 서재가 좀 넓으시면 사놓으시고 조금씩 꺼내보는 걸로. 그리고 이거 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정리해보는 거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동민님하고 열마담 북살롱 첫 회 했는데요. 제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끝내려고 보니까 이거 내용도 너무 어려운 거를 이렇게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신 이코노미스트 작가님을 모시고 했더니 중간에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저희가 앞으로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 동민님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광장과 타워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